오늘의 사건 단장입니다. 검찰이 이은혜가 남편을 보거도구로 살해하려 했던 내용이 담긴 문자 대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죽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애군을 막아주겠다며 한 커플을 현혹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무속인은 퇴마, 누룽굿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굿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 남성 2명이 군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뾰로롱, 우리 또 은배 팀장님의 이 풍채, 뒤에서 진짜 넉넉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딱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또 주말이고 또 날씨도 좋고 또 주말에 꽃 구경 뭐 네. 이런 스케줄이 있으신지 많이 안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좀 한마디 해주시죠. 자, 많이 오세요. 벚꽃보다 더 좋은 사반, 사건반장. 들어오세요. 예, 제가 괜히 시켰다는 좀 생각이 괜히라니요. 드네요. 잘 말했구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좀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았던 이 가수 연습생 출신 이 한서희 씨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죠. 자,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되자 판사 면전에서 식빵 진짜 하면서 막 욕설을 했던 그 한서희 씨인데요. 오늘 항소심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판사님들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답니다. 재판하는 게 판사들 일인데 뭐 감사까지 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 내 기분대로 욱하면서 살아봤자 결국 손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해프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자,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외출했다가도 저녁 6시만 되면 무조건 TV 앞으로 하신 성인수님, 뭔 시사 프로 분위기가 이렇게 유쾌하신 이nie님, 라스베가스는 벌써 여름 날씨예요. 사반 보면서 버팁니다 하신 맥엘더님, 나 뉴스 완전 싫어하는데 이건 왜 끝까지 보고 있지 하신 뿡뿡이님, 왜긴요 중독되신 겁니다. 자, 주은혜님, 이수님, 코니 베를린님, 김근중님, 숨쉬자님, 차정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장용준 징역 1년 실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 예명 노엘.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죠? 네, 무면허 음주운전 또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상해죄로 기소가 됐고요.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받고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확정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상해 부분은 무죄가 돼요. 그 상해 자체가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서 무죄가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인정이 돼서 실제로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픽 이어갑니다. 가위 하나로 5초 만에 점점점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무인 점포입니다. 손님인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포스기를 향하더니 날카로운 무언가를 지금 뜯어내고 있어요. 이거 도둑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런데 가방에 막 돈 꺼내더니 가방에 막 쓸어 담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말이죠. 저자 저렇게 막 다 챙겨 나갑니다.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네. 뭐죠? 연장을 챙기고 다시 나갑니다. 연장. 자, 이 무인점포 사장님이 사건 반장 가족이셨어요. 네, 제가 이런 일로 사반에 연락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영상과 함께. 정말 기가 차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 검은색 후드에다가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까지 낀 이 남성이 무인 점포를 털었는데 이게 어제 새벽 2시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이 가위로 무인 결제기를 여는데 너무나도 능숙해서 툭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제기가 그냥 열립니다. 이거 여는데 딱 5초 정도 걸렸고요. 전체 세상에. 범행 시간도 35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가게에서 5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이 사장님은 주변 가게에서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팀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뭐 CCTV 뭐 잡혀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자, 그런데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방금 그 무인 점포 주변에서도 비슷한 도난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비슷한 도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부산 북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저와 비슷한 수법으로 또 털린 거예요. 또 그리고 부산 남청동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4시간 만에 9곳의 무인 점포가 뚫렸다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털어갔는데 저도 이제 아이스크림점을 가보거든요. 예. 그럼 그 아이스크림 한 다음에 그 체크기 이쪽을 하면 되는 건데 예. 저 사람이 솜씨를 보니까 여러 건 한 거예요. 전문가적인 솜씨거든요. 저렇게 무인 포스트에서 훔쳐간다 하더라도 알다시피 CCTV라든지 블랙박스 또 주변 탐면하면은 저거 보기에는 일주일은 검거하거든요. 예. 절대로 저렇게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기 털어가게 되면은 필히 검거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이 허망한 마음에 자기 가게 이 포스기를 뜯어가는 이 CCTV를 보시는데 그 이후에 뜯어간 이후에 어떤 손님이 저렇게 오시더니 뜯겨져 나간 포스기에 아이스크림을 사고 돈을 넣고 물건을 사가시더랍니다. 그 장면을 저 장면을 보고 너무 저 손님한테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망가진 저 포스기에 당신은 저걸 사셨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가신 거예요. 야, 진짜 정말 아까 그런 놈이 있는가 하면 저런 분도 계신다. 예,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병원비 없다 사기범 검거. 아유, 좋은 소식입니다. 이 행복한 소식. 며칠 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사건이죠. 이 산부인과 앞에서 택시 기사님한테 저 기사님 저 출산비가 없어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했던 그 진짜 양심의 털난 인간 잡혔습니다. 잡힌다니까요. 네, 일주일간의 수사 끝에 이 남성 잡혔는데요. 그런데 잡고 나니까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산한 아내 병원비 낼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일단 이 아내가 없었고요. 이런. 돈을 대신 갚을 거라고 했던 아버지도 가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가상인물이었던 건데요. 이 30대 남성은 이렇게 화제가 되자 좀 겁이 났는지 전남 해남에서 서울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잡힌 지역이 서울이라고 하고요. 이 경찰이 밝힌 택시기사님의 피해액은 택시비 6만 원에 빌려준 돈이 88만 원, 그래서 약 9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이 남성을 조사하고 있고 여죄도 밝혀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분명 여죄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경찰을 수사를 지켜보죠. 네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중고차 샀는데 번개탄 자국. 자,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 자, 여기 자동차 이 바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그란 모양. 이거 보니 이게 한 누리꾼이 말이죠. 이렇게 자루 이렇게 딱 지름까지 재보는데 보니까 바닥 이 매트 이게 딱 보니까 세상에 그을린 번개탄 자국이 아니냐. 팀장님 이거 말이죠. 번개탄 자국이 차 바닥에 있다 이러면 딱 느껴지시는 게 있죠. 그래서 느낌이 이제 불길하긴 한데 극단적 선택한 차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게. 왜냐하면 번개탄으로 사람들이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 사이즈가 지름이 한 15cm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탄이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지름이 13.1, 두께가 5cm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태웠을 때 매트도 탑뿐만 아니라 바닥까지도 그을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지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17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도 조수석 내부에다가 번개탄 자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고차 파는 사람들이 신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무사고라고 했는데 사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 절대로 무사고를 속이면 안 되고 만약에 차에 흔적 같은 게 있으면은 깨끗하게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저걸 샀던 사람은 정말 찝찝하고 기분이 나쁠 거예요. 저런 차를 팔으시면 안 됩니다. 아우, 이게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치고. 그러니까
뭐 중고차 사기 워낙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도 가장 많은 또 이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이 중고차 사기범들 때려잡는 그런 채널인데, 자, 이게 정말 만약에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중고차 시장에 나온 매물이라면 이거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렇죠. 지금 우리 김은배 팀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매할 때 좀 바꾼 다음에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뭐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동차의 원래 기능은 주행 기능이거든요. 엔진이나 뭐 이런 게 원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쩌면 보조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당히 이게 사실 마음에 하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어떻게 타고 없거든요.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 그거라면 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기는 어렵다. 근데 이 계약서에 그게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는 못 시킬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김은배 팀장님 말씀처럼 팔 때 중고차 매매하는 분들이 이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저 위에 저걸 갈아서 하는 게 맞겠죠. 교환을 한 다음에 매매가 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차 팔아먹으면서 저런 거 하나 보지 않고 팔았다는 게 팀장님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저를 보통 제가 중고차를 옛날에 사봤는데 실제로 중고차 업자들은 그 정비를 하거든요. 하는데 아마 바닥에 그 매트는 쳤지만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 난 차량인데 저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일부 정말 그릇된 업자들의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픽 이어가죠. 우도 벗더니 박치기 쾅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바닷가 옆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커브길을 살짝 돌자, 저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람인데 막 걸어오네. 이거 보니까요. 지금 우통을 벗더니 차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쾅쾅 보닛 위에다가 자기 머리를 난 왜 이러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듯이. 이거 아니 솔직히 이거 김은배 팀장님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도 이거 정말 기겁을 했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다짜고짜 와서 보닛에 머리를 박치게 하는 모양새거든요. 아마 뭐 술에 취했거나 했던 것 같은데 운전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저것을 피하다가 혹시나 가해 차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으면. 그렇죠. 중앙선 넘어가면 그리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뒤에 또 차량들이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몇 대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후진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구대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이 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또 왜 저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 정도 사건이 교통사고 사건이 아니고 형사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손괴죄 내지 협박죄 같은 게 될 수가 있으니까 형사과에 가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진짜 어지간하면 저분 많이 다치셨을지 좀 걱정됩니다 했는데 차가 걱정돼요. 차가 좀 부서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보닛이.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고 영상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일 없는데요. 갑자기 뒷유리가 확 빠그작하면서 깨졌어요. 이거 뭐죠 이거? 자, 보십시오. 오른쪽 아파트 옥상에서 무언가가 슝 하고 떨어지더니 아까 그 차 뒤를 팡 칩니다. 흰색 차량 쿵. 자, 뭔가 했더니 말이죠. 아파트 옥상에서 저 도로 한복판으로 맥주병이. 와, 이거 진짜 사람 하나 잡으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했던 상황인데요. 뒷차에 블랙박스를 가지고 뒷차의 운전주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갑자기 맥주병이 날라오면서 차량의 뒷유리를 다 부서뜨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아파트 옥상에서 맥주병이 날라온 것을 이제 포착을 해서 지금 지문 감식에 보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앞유리를 맞았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으면 얼마나 위험했나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진짜 옥상에서 맥주병 던지면 큰일 난다는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데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이정미 여사님은 난 소주만 마셔서 패스하면서 리모컨 잡으셨어요. 내려놓으세요. 소주병도 맞으면 큰일 납니다. 네? 충격받지 말고 들어. 지금까지의 워킹은 온통 충격뿐이었어. 플라이워크만 빼고 충격은 줄여주고 탄성은 올려주니까 신어보면 하늘과 땅 차이. 플라이워크 K2. 일자리 찾기 이렇게 쉬워집니다. 벼룩시장이
원하는 지역도 관심 업종도 알아서 찾아주니까 세상 쉽네. 국민과 일자리를 연결하다. 국민 일자리 앱 벼룩시장. 검찰이 이은혜가 남편을 보거도구로 살해하려 했던 내용이 담긴 문자 대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죽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이은혜의 범행 정황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도 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전해드리게 됐는데,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이은혜, 조연수 관련 속보들 막 여기저기서 지금 막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서 정말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전해드리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아, 이거 진짜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자, 이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이 이은혜 대포폰 20여 개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나온 건데요. 2019년 2월에 이은혜가 이 남편 윤상엽 씨를 보거도구로 살해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은혜가 조연수에게 보거피를 이만큼이나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보낸 내용이 확보가 된 건데요.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을 확보를 했고 이걸 1차 조사에서 물어보자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천지검에서 방금 그 왜 안 죽지? 우리가 보고 이 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죽지? 이런 그 대화, 텔레그램 그 대화 내용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도 그렇죠. 왜 당시 신병 확보를 안 했던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12월 13일, 지난해 12월 13일 날 1차 검찰 조사를 했는데 이때 조금 살인 미수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12월 13일 날 1차 조사 후에 2차 조사 정도를 아마 예견한 상태에서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많이 걸린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도주의 어떤 염려를 생각을 하고 긴급 체포라든지 아니면 체포영장이라든지 뭐 그렇게 했었으면 한데 아마 이 두 사람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다시 또 와서 진술하거나 출석할 거라고 조금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직후에 12월 14일부터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한참 지난 넉 달이 지나서 지명 공개 수배를 한 거거든요. 또 어제 뭐 얼마 전에 경찰하고 지금 합동팀을 구성한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진짜 까도 계속 지금 막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살해 시도 정황이 보도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이은혜하고 조연수를 수사를 해보니까 계속 까도 양파처럼 계속 까지는데 사망 한 달 전에 2019년 아마 이제 그 5월경으로 아는데요. 수상 레저를 갔던 거예요. 8번을 갔는데 3번은 이 피해자가 따라갔던 거예요. 저도 수상 레저 자격증이 있어요. 1급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터보드, 예. 수상스키, 또 혹시 바나나라고 아세요? 바나나 보트 네, 같은 바나나 거? 예. 보트. 요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물론 안전 장구는 착용했지만은 무서운데 그 당시에 그 피해자가 물 밖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이 이은혜는 계속 강요했던 거예요. 계속 타다 보면 실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물에 빠질 경우에도 그러면 그 모터보드가 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더 빠르게 가달라 이런 말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이 사건도 살해하기 위해서 예비단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그 나중에 그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 이 수상레저 업체 직원들이라서 하는 말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살해 수법이 아니나 싶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전장구도 착용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한 달 전부터 수상레저 가가지고 피해자를 제가 보기에는 살해를 하는 시도를 했던 건데 그 당시 성공을 못하고 한 달 후에 성공했던 거죠. 예. 자, 그럼 박 변호사님이 이 사람들이 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그렇죠. 했는데 어떤 정말 이
고인을 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집요한 시도들을 했는지 쭉 한번 정리를 자, 해주세요. 저희 사건 반장에서 이미 살인미수 2개 또 살인죄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2개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2019년 7월 1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보험 계약이 실효되는 날입니다. 그 직전까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2월 17일 날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보고독을 섭취해서 살해케 했던 거. 그리고 20일 날은 낚시터에 용인 낚시터에서 빠지게 하려는 거. 6월 30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가편에서 다이빙 유도했던 건데 중간에 또 있어요. 정황이.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타이어 펑크를 유도했다든가 아니면 바나나 보트로 살해 시도했던 거. 이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살해 시도 합쳐서 5번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이제 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6월 30일 맨 마지막 가평 계곡 보험 만료 4시간을 앞두고 이제 범행이 어떻게 말하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정말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렇죠. 왜 안 죽지 하면서 정말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4번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이용했고 지금 오늘 또 뭐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공범을 이용해서 이 살해를 시도했던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었던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네. 사망했던 당일날, 윤상엽 씨가 사망했던 당일날에 그 촬영된 영상이 어제 공개가 돼서 정말 진짜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상엽 씨가 튜브를 타고 있는데 지금 조연수가 와가지고 계속 장난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맨 처음에는 흔드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막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윤상엽 씨가 무서우니까 그만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러고 귀도 막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 조연수의 친구도 같이 와서 같이 막 흔들어요. 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수영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또 이은혜는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못 뒤집네, 무거워서 같이 가서 뒤집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비아냥거립니다. 쟤 정말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뜨냐? 뭐 이러면서 조롱도 하고요. 굉장히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폭력도 아니고 이건 살인 미수 정도의 수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저 영상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아직 뭐 저작권 문제로 직접 그 영상을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팀장님, 그 영상을 이 자들이 왜 그걸 고스란히 촬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안 했죠. 그 이은이라든가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 영상을 찍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살인한 게 아니고 같이 물놀이 했다는 걸 나타내려고 찍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증거로 삼기 했는데 요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죠. 즉 이 영상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힌 건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물놀이 왔다는 걸 보이기 위한 자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찍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뒤에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 저 영상을 찍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은혜는 이 고 윤상엽 씨 누님에게 우리 그이가 오빠가 수영을 못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발언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의 그 상황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알리바이 같은 것들을 미리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족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오빠 윤상엽 씨가 수영을 잘한다. 뭐 데이트하면서 수영장 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미 있고요. 근데 지금 발언을 보면 저 지금 신기하지 않아 뜨잖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체가 수영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사망을 유도하고 예.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졌던 두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들 미쳤다고 했다. 자, 이 기자가 파타야 사건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태국 파타야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2014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은혜가 이제 남자친구와 태국을 놀러 가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숨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단순 사고사 처리가 됐는데요. 사건 이후에도 이은혜가 좀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은혜가 파타야 사건 이후에 보여줬던 행동들 상당히 의심스러웠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네네. 들어온 날 호파에서 지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했어요. 들어와서 파티를 했다고요? 네. 아, 호파에서.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어디냐, 그 남자친구를 그 얘기가 나와서 막 하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얘기하니까 년이라고 시체를 그냥 주고 오는 사람 어딨냐고. 그게 사람 입장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소장님, 네. 사실혼이라지만 사실상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같이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죽었어요. 근데 귀국하자마자 파티를 했대요. 네, 말도 안 되고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죠. 일단 뭐 전혀 안 슬픈 거죠. 슬프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슬픈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슬프지, 남편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다? 우리는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심적으로 전혀 슬프지 않은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슬픈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기쁜 것 같아요. 지금 파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첫 남편도 사망을 했고 그 아이의 아빠요. 아이의 아빠가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도 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보험금이나 이런 걸로 또 무슨 어떤 본인이 받을 이득 같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고유정 얘기까지 지금 꺼내고 계시는데 이 파타야 사건 관련해서 남성,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의 남편, 이 사망보험금은 이 남성의 가족들이 수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또 어떤 돈을 이은혜가 따로 챙겼을 가능성은 없었나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 유족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근에 형이 썼던 이제 글을 보면 형은 이제 동생의 사망보험금은 아버지가 받았고 이은혜가 받은 건 아마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은혜가 그 사망보험금을 챙겼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보도가 나왔는데 이 사실혼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있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를 이은혜의 친정 부모님들이 지금 키우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 파타야 산호섬을 잘 안다는 전직 가이드는 역시 또 뭔가 의문점을 제기했는데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죠. 저뿐만이 아니라 투어 혹은 뭐 그쪽에서 일을 해봤었던 사람들이 다 들으면요, 이과 사고가요 날 일이 없어요. 우선 산호섬 자체가 그 수심이 낮습니다. 7월달에 살짝 높아지긴 해도 그래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그 무릎팍 위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만큼 낮아요. 그래서 스노클링에서 죽을 일이 없고 사고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격투기 보시면은 뒤에서 이렇게 목을 조는 그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지면 사람이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좀 건장한 남자이고 뭐 수영을 할지라도 그게 되게 힘이 붙여요. 그러니까 그 얕은 데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수영을 못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신혼여행 때 이제 이거 태국 같아요. 스노클링을 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러싸면 그냥 괜찮아요. 예. 그때 대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얘기를 좀 나누면 수심이 낮고 익사 사고가 거의 안 난다. 특히 그때 2014년 안전요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희박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 다른 것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놀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미 그 이후에 했고 보험금도 연관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도 단순한 어떤 사고 사건보다는 다른 의미의 뭐 보험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최근 이 태국 경찰 협조를 얻어서 이 부검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자,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 어떤 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경찰청에서 태국의 경찰 주재관이 있습니다. 영사라고 부르는데 통해서 부검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검 기록에는 외상이 없고 익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남자친구 몸에서 소량의 알코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이 분석이 제대로 했는지 싶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알코올인지 아니면 다른 약물인지까지는 조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저도 태국에 살인 사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 서류가 좀 미비해 그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서류를 받아도 그 당시에 익사를 결혼났다 그러면은 경찰청에서 수사하는데 매우 힘든 수사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인터폴 공조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저희 또 한 가지 좀 전해드리자면 고 윤상엽 씨가 사망한 후에 윤상엽 씨는 이은혜하고 결혼을 한 뒤에도 이 이은혜는 인천 신혼집에서 살고 윤상엽 씨는 수원의 반지하방에서 사실상 결혼을 했음에도 따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윤상엽 씨 사망 이후에 이 월세집 보증금을 와서 월세집 보증금을 챙겨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천에 마련했던 그 신혼집에서는 역시 그냥 이은혜가 다 사실상 꿀꺽했다는 거죠. 아, 이게 그 소장님, 이걸 어떤 부부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물놀이 갈 땐 자기 내연남이 버젓이 같이 물놀이를 했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너무 순수했다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극단적인 가스라이팅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교묘하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남성은 여성에게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와 헤어지기 어렵고 그의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고 조종당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정말 거의 매일 이 사건 전해드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은신에 있을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잡힐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애군을 막아주겠다며 한 커플을 현혹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무속인은 퇴마, 누룽굿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굿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속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이수진 기자는 점집에 가본 적 있나요? 무당이 있는 집을 점집이라고 하죠. 저는 무당한테 점을 봐본 적은 없습니다. 아, 무속인? 네, 무속인.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무속인을 찾아가면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인천에 한 용한 무속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길 찾아가면서부터 사달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여성이 점을 보러 갔는데 자신의 힘든 사정을 이 무속인이 굉장히 잘 맞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인과 이렇게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무속인도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잘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신병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건달 생활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건달 생활을 하다가 신병이 다시 도져서 이렇게 무속인이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계속해서 건드려서 굿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진짜 다들 경험을 대부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러면은 덜컥 겁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정도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아하, 이거 저승사자가 노하셨다. 네. 야, 이거 이러면 겁나죠. 자, 그냥 바로 저승사자가 노했다라고 하면 어쩌라고 이래 나옵니다. 예. 그 전까지 신뢰관계를 형성해 놓은 겁니다. 아주 믿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승사자 화가 나 있다. 그래서 그 부정을 풀기에는 개를 좀 잡는 의식을 해야 된다. 검정사 개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흑구. 그렇죠. 예. 흑구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 한자니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돈을 좀 요구하기도 의식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신가물을 눌러주기 위해서 배꼽살이 끼었다. 또 인연을 또 이어주기 위해서 어떤 부정풀이 같은 걸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2년간 이 커플한테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야, 그런데 소장님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해가 바뀌거나 이러면 신년 사주를 본다거나 정말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갈 때는 저런 데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디 딱 갔는데 거기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그럼 보통 사람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기분 나빠하면서 다른 데 찾아가서 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세 번 시도하죠. 그래서 좋은 얘기 들으면 거봐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을 수가 있을 텐데 이분은 좀 이 피해자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여기에서만 그냥 스톱했어요. 네, 그렇게 주체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아까 뭐 저승사자가 노하셨다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상하 관계가 된 거죠. 신의 대리자의 어떤 위치고 여기는 그것을 떠받드는 어떤 그런 종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들을 지금 피해자들이 뭐라고 보냈냐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돈을 좀 더 구해보겠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항상 무속인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그 증거들이 있고요. 또 지인들한테 급히 돈도 빌리고요. 도리어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도리어 더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 종일 뭐 출근하고 있다, 귀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일일이 보고할 정도로 현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불안하다 보면 뭔가 강력한 그 존재한테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무속인이 당신은 나만이 지켜줄 수 있어. 내가 신의 입장에서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근데 지금보다 더 심한 요구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가스라이터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좀 장악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낙태를 종용하고 폭행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피해자 여성이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임신했는데 이 무속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첫째 딸은 신기가 있기 때문에 신가물이 있다. 신가물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신이 들어오는데 내가 거부하게 되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걸 신가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풀지 않으면은 얘가 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낙태를 하게 시켰습니다. 세상에. 시켰고 그 임시 중지를 했는데 국 같은 걸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폭행은 뭐냐면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갔는데 그 남성이 노래방에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새로운 핸드폰 하나를 선물 받았다 하니까는 본인이 괜히 화를 내면서 마이크로 그 남성을 폭행을 한 거예요. 이 무속인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폭행을 했고 또 피해자들한테 내가 빚을 졌으니까 그걸 갚아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 또 그리고 남성한테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폭행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 피해자들이 이 무속인한테 장악이 된 거야.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저는. 자, 그런데 앞서 진짜 무슨 구술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눌러줘야 되고 하니까 내가 구술해야 되니까 돈 달라 했는데 정작 구술하는 모습은 보여준 적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냈으면 신기가 있는 무속인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구술해주는 게 최소한의 성이잖아요. 근데 무속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들한테 부정이 탈까 봐 못 보게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무속인은 굿당 안에서 혼자 기도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사실 피해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본인밖에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무속인이 이 돈들을 모두 생활비로 쓰거나 아니면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쓰고 유흥비로 써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재판에 넘겨줘야죠, 이런 사람은. 그렇죠. 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속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속여서 돈을 받았다. 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노래방 사건, 폭행이나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가 있고요. 자, 징역이 나옵니다. 본인은 뭐 정당한 무속행위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징역 1년 4개월이 나왔고 2심하고 대법원까지 확정을 하는데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속행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위안 얻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정도 돈을 받았으면 합당한데 돈도 과하게 받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하기로 한 뭐 예컨대 개 잡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을 받았는데 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사기죄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결국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팀장님, 근데 일부 무죄가 난 것도 있네요. 그리고 1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1,669만 원 버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무속은 반드시 목적된 결과를 실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평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무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 마음의 평온을 줬기 때문에 1,669만 원 일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기로 안 봤던 것 같아요.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사기를 칠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 마음의 위안 때문에 일부 무죄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두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죠. 계속해서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남성 2명이 군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지난해 여름에 전해드렸었던 사건입니다. 군대 선임과 후임에게서 협박을 당해서 군대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김준호 씨 사건인데요. 최근 이 사건 1심 판결 중에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사건 내용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사실 전역한 지 일주일이면 가장 신나고 좋은 시기인데 김준호 씨한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함께한 동료들이 준호 씨의 돈을 뺏고 계속해서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준호 씨가 돈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군 동료들은 준호 씨를 협박했고 입막음까지 시켰습니다. 준호 씨는 혹시라도 이 가족들이 알면 동료가 가족까지 괴롭힐까 봐 가족들에게 털어놓지도 못했고요.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돈을 갚아달라. 아니, 세상에 보통 돈을 빌려준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발 좀 갚아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렇죠. 애원을 한 거잖아요. 돈을 좀 갚아달라. 애원을 했는데 결국은 손도끼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협박을 좀 받았던 걸로 같습니다. 또 급기야는 본인이 각서를 좀 적어요. 6시까지 1천만 원에 대한 금액 또는 뭐 해결책을 알려주기로 한다. 불이행 시에는 전 재산을 압류에 동의한다. 본인이 적을 이유 아니, 이게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쓴 각서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빌려준 사람이 반대로 적어도 뭐 시원찮을 마당에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했고 또 이거 말고도 3시간 가까이 승용차에 태워가면서 돈을 또 송금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빌려주고 오히려 더 협박당하고 강요당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군대 선임과 후임 외에도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호구가 한 명 있다. 자, 팀장님, 이게 어떤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범이 3명이 등장하는데요. 공범 김 씨라고 있습니다. 이 김 씨가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 호구가 한 마리 있다. 호구는 호랑이 입이 아니고 이거 뭐 호랑이 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호구 한 마리 있는데 돈을 뺏자 이렇게 하니까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대출 받은 돈으로 아마 이 가해자들이 아마 도박 돈으로 빚을 진 것 같아요. 그 돈도 갖고 그 돈이 남게 되면은 나눠 갖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 씨의 말을 들은 최모 씨가 야 그래? 그럼 당장 하자. 당장 해가지고 돈을 뜯고 싶다. 맞장구 치 맞다는데 요게 통화 내용도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CG 즉 메시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 사람이서 완전히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을 빨아먹고 또 그걸 빠른 돈을 나눠 먹고 정말 이거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악마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아니, 소장님 진짜 공교롭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건이 전부 네.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가지고 진짜 쪽쪽 빨아먹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사실 뭐 착하고 순하고 얌전하고 연약하고 뭐 이런 게 죄입니까? 사실 그렇게 사는 게 그럼요. 맞잖아요. 근데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이제 뭐 마치 강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은혜 사건도 그랬지만 무슨 이렇게 인면수심에 하이에나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토끼나 순한 어떤 그런 착한 존재가 하나 이렇게 물어뜯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우리 사회가 정말 이래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굉장히 순딩이라고 불리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이제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이에나 같은 인연수심의 이런 나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준호 같은 경우에 절대 신고 못할 것 같아. 절대 신고 못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마음이 착하니까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이 나쁜 사람들이 그걸 이용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서 경종을 울려야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이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자, 결국 이 준호 씨는 저 옥상으로 이 선임과 후임들한테 끌려간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사건이 이 준호 씨가 3남매였어요. 누님이 둘이 있었고 막내셨는데
팀장님, 이 둘째 누님이 이 동생이 이렇게 비명에 간 이후에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역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막내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둘째 지금 이 여동생이 가서 첫째 그 장녀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기 동생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좋은 걸 보니까 그 심정은 말할 수가 없어. 저도 애들을 피하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이런 범죄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당시에 공범 한 씨는 제대를 했고 또 최모 씨도 제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모 씨한테는 강도치사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10년을 때렸고요. 그 다음에 공범 최 씨는 징역 8년을 했었는데 우리 그 박 변호사님 잘 알다시피 군사재판이 있어요. 군사재판은 강도치사를 적용을 안 하고 특수강도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을 때렸다. 무슨 말이냐면 강도치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고 특수강도는 5년 이상 징역을 때릴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징역을 때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군사법원이 너무나 좀 약하게 그 유족뿐만 아니고 범죄를 적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 특수강도를 적용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선임과 후임이 지금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준호 씨를. 선임, 이자의 가족들을 이 누님이 큰 누님이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답니다. 응?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데 대해서 이 선임 당신네 가족 좀 뭐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러 갔더니 그 선임의 가족들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이야 하면서 막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박 변호사님.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징역 10년, 8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그 현역이었던 당시 범행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그렇죠. 후임 징역 5년. 이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현무 팀장님이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군인은요 군사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민간인 제대로 이렇게 되면 민간이 되죠. 민간인이 됐다 그러면 민간법원 서산지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특수강도냐 강도치사냐 부분입니다. 강도라는 거는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재물을 강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 특수강도는 2인 이상 흉기를 휴대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수강도는 맞죠. 다만 여기서 사람이 지금 사망하게 됐는데 사망했을 때는 강도치사가 되고 그 연관성, 인과관계라든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강도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분명히 그 장소에서 이 3명이 압박을 하고 돈을 뺏으려 하고 했을 때 충분히 사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게 서산지원이고요. 근데 군사법원에서는 예견이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게 납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3명이 있었는데 둘이는 예견하고 한 명은 예견 못 한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박 변호사님이 네, 제가 군판사를 했습니다. 군판사를 하셨잖아요. 아마 제 생각인데 좀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건 자체를 좀 받아보고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일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혹시나 이게 대법원이나 2심으로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통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 현역 병사가 특수강도만 지금 인정이 되는데 특수강도는 5년이 가능하거든요. 강도치사가 되면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건이 막 벌어졌을 때 영화 그 DP 그게 이제 OTT에서 막 방송이 되면서 화제를 불러 일으키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영화 DP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 군대 안에서의 폭력이 이게 정말 트라우마가 크지 않습니까? 전역을 하더라도.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 뭐 남성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예? 이게 진짜 제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때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정말 평생 가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몇 분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던 청소년들이 그 트라우마를 평생 가지고 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평생 그 기억을 잊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대들 수도 없고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 군대라면 더욱더 책임감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더 엄격한 잣대를
잣대로 평가를 해서 피해자가 있는 일을 좀 제대로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분위기 바꿔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10년 차,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다는 정 씨 부부. 이혼 과정은 무난했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뜻에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도 마쳤습니다. 이렇게 순조로워 보였던 협의 이혼. 그런데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를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 집을 팔지 말자는 건데요. 이사도 전학도 두려워하는 아이를 생각해서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인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면 정 씨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정 씨는 아이를 생각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자, 질문 하나만 좀 할게요. 이혼 과정에서 그러면 재산 분할 말고는 뭐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네, 싸울 만큼 싸우고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이었는지 이혼 과정은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로 약속했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재산 분할에서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정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 자, 방금 백다희 아나운서가 싸울 만큼 싸우고 이혼을 결정했다. 네. 야, 그러면 상당히 갈등이 좀 오래됐었나 보네요. 네, 뭐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인데요. 남편인 정 씨는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완벽주의자고 이제 아내는 즉흥적이고 좀 수더분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게 좀 매력이고 이제 장점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런 성격 때문에 많이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선행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뭐 외고를 보낸다든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지금은 좀 잘 놀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결국에는 인신공격까지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아유 나 이혼할 거야 막 하는 그런 제 주변 친구들도 있어요. 아, 하지만 애가 있으면 특히나 또 어리면 그냥 아유 참고 살아야지 하면서 보통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친구들이 문제가 많군요. 네. 아니 뭐 다 각자 가정에 뭐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지금 여긴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데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제 서로 육아 문제에 갈등이 벌어지면 참아야 되는데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해도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데 너 누구랑 살 거야? 했더니 이 초등학생이 나는 엄마랑 살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도 내가 양육권을 갖겠다. 이렇게 하고 남편은 여성분이 양육권을 가져가니까 이제 거기에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던 거죠. 야, 이거는 이 젊은 부부가 그냥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까지 하는 거. 그 어린아이한테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어요. 예. 이런 상황으로 두 부부가 헤어지기로 했는데 문제가 됐던 거죠. 예. 사실 그 양육권 문제가 제일 고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협의 이혼은 세계가 따라옵니다. 일단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고요. 재산 분할 다음에 있는 게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정해야 됩니다. 또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뭐 재산 분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양육하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양육권만 좀 해결이 되면 굳이 이혼 소송을 안 가고 협의혼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분할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게 왜 없었냐 하면 아파트 정도가 가장 큰 거고 나머지는 재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집 팔고 이 집을 팔아서 절반 정도 해가지고 둘 다 좀 작은 아파트로 가려고 했고 양육 문제도 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순조롭게 협의혼이 진행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팔고
그 재산을 나눠 갖고 뭐 그러다 보면 이사도 가야 되는 것이고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가 여기서 탁 제동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더라 이 아이가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집에서 마음을 못 붙인 대신 학교에 가서 제일 친한 친구하고 마음을 펴서 친하게 지낸 거예요. 1학년 때 단짝이 있었는데 그 1학년 때 단짝이 2학년 때 다른 반이 돼서 그것도 너무 슬펐는데 그래도 마음 붙이고 다니는 학교나 친구를 떠나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굉장히 아빠도 그렇지만 아이한테 미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를 선뜻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는 집에서 뭐 평수를 줄인다든지 약간 뭐 신축 아파트면 구축으로 좀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에 계속 스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는 아파트도 워낙 소형이어서 더 좁혀갈 아파트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살려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오래된 빌라 전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아이에겐 낯설 텐데 집도 바뀌고 뭐 학교도 바뀌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이 집에서 살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대신 이제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의 마음도 조금은 흔들리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이와 엄마는 계속 이 집에서 살겠다. 아이가 클 때까지만. 자, 대신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혼은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 남편은 집을 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나가 살아야 되는데 남편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집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 하나 없는 원룸이라든지 예. 월세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집, 자기 본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는 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는 본가에 가가지고 살아라고 했는데 남편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혼도 당했어. 아이도 못 데려와. 그런 다음에 자기 본가, 즉 부모한테 갔을 경우에 야, 너는 이혼도 당하고 이게 뭐냐, 빈손으로. 그런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 때문에 본가로 들어가기 좀 어려웠던 거죠. 야,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뭐 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나이 막 한 30, 40 막 이렇게 된 아들 더 이혼을 한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캥거루가 되겠다고 오면은 야, 이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못난 놈 하면서 막 그러니까 제가 이런 케이스 하나 있었거든요. 오래 같이 있지 못합니다. 상당히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인이 지금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이 남편의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를 보면 그 아이를 여기 살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우리 법원에서 이거는 협의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상관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아이의 양육 환경입니다. 그 양육 환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이 아이를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팔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요? 혹시나 이 아이가 뒤에서 엄마가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요? 그런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이가 좀 뭐 불편해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엄마가 계속 꼬드기고 유혹하고 설득해서 계속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이 아파트값, 뭐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해놓고도 공동명의로 계속 있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이 경우는 지금 일부러 재산 분할을 하지 말자. 지금 또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지금 뭐 양 앵커께서 말 잘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혼을 하는 이유는 빨리 헤어져야 되니까 서로가 아이고 지겨워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송 지연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반 나누게 되면 2억 5천이겠죠? 그런데 시간을 보내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5억이 10억이 됐어. 그러면 아마 그 최종가로 해서 재산 분배가 되기 때문에 5억이면 2억 5천이지만 10억이 되면 5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간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10억짜리가 15억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이 되면은 그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소송을 지연한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이혼 부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양육을 이유로 재산 분할을 거부한 아내. 아, 이거 이대로 이혼을 해야겠습니까, 이거? 이건 선택의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혼한 후 2년까지 가능해요. 그때까지도 하면 되기 때문에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또 재산 분할은 뒤늦게 뭐 재판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부동산 아파트는 아내가 아이하고 같이 살면서 있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을 주는 게 가장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아내가 돈이 있을지 그만큼 현금이 있을지 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불가능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남편이 그것을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혼이 더 중요할지 아니면 이 재산이 더 중요할지 아이가 더 중요할지 아, 그러면 그냥 본인이 고민을 좀 해봐야 박 됩니다. 변호사님의 제시하는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는 그냥 네. 참고 사는 것도 있는 거고. 그것도 하나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상담 같은 걸 많이 하면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간혹 더 행복해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다 하나하나 포기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도 포기 못해. 재산 분할 없이 나올 수도 좀 없잖아요.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본가에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본인도 양육비를 나중에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예. 다만 법적인 부분에 얘기를 좀 드린다면 협의 이혼을 한 다음에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청구를 하면 혼인한 기간이 한 10년 이상이라 그러면 대략 절반에서 그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좀 내용이 어려운데. 자,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그냥 사는 게 나을까요, 이 부부? 사실 아이 문제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갈등이 있고 힘들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혼을 미루거나 다시 생각하는 부부 많고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정말 이혼하지 않기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부도 많기 때문에 뭐 아이 때문에 무조건 참고 살아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이가 이렇게 어렵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또 숙려 제도의 그런 숙려 제도의 목적도 신중하지 않은 이혼, 아이가 타격을 받는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네, 일단 뭐 총총님 외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당연히 반반 나눠야 된다. 재산 분할 확실히 해라.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셨고요. 뭐 한지아님이나 샤롤린님은 뭐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승호님 외에도 아내분이 저러다가 나중에는 아파트 내 거다 이렇게 점거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예.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채팅창의 분위기도 뭔가 딱 그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막 좀 뭐 감론을박이 되게 오늘은 좀 심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독일로 가보시죠. 강아지. 네, 보더콜리인데요. 한 마리가 갑자기 나무 위로 뛰어 올랐다가 저렇게 땅으로 착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무로 점프를 하는데요. 순식간에 나무 세 그루를 밟고 헛간 지붕 위로 뛰어 오릅니다. 한 남성이 내려오라고 손짓을 하자 개가 지붕 반대쪽으로 가더니 남성의 등을 밟고 이렇게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야, 이거 막 사람으로 치면 파쿠르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 네. 안 그래도 저 개의 이름이 닌자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닌자여서 그런지 정말 날렵하고 민첩합니다. 트레이너와 함께 이 주위 지형이나 건물을 이용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용하는 파쿠르에 도전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미 2년 전부터 장애물 넘기 영상을 통해서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독일 최고의 개를 뽑는 TV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이번에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요 위에 올라갔습니다. 담요 아래에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요.
자, 이렇게 꾹꾹 앞발을 번갈아 가면서 꾹꾹 누릅니다. 이걸 고양이의 꾹꾹이라고 하는데요. 이 꾹꾹이가 뭐냐면 새끼 고양이가 모유를 먹을 때 젖을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자, 저렇게 꾹꾹이를 사람한테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 고양이도 그 습성이 남아있는지 양 발을 사용해서 여성의 몸에 저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뭐 키우다 보니까 저게 네.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얘가 지금 날 안마해주나 약간 그런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양이 이름이 매머드인데 사람들에게 꾹꾹이를 잘 해줘서 이곳 고양이 카페의 1등 마사지사라고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꾹꾹이 마사지를 하다가 발톱이 담요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몸무게가 8kg이나 되기 때문에 아이고. 마사지가 꽤 시원하다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저 고양이 때문에 좀 호객이 되겠네요. 네, 카페 입장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마사지 요금을 따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매머드에게 꾹꾹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는 몇 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기 스타인데요. 카페 주인은 매머드가 꾹꾹이 마사지에 매우 능숙하다면서 처음에는 조금 간지러운데 받다 보면 편안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안마의자 하세요. 네. 자, 세 번째 픽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이거 안 좋아요. 구조대원들은 가정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참 마당으로 들어가 봤어요. 한 남자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여성에게 안겨져 있죠. 자, 아이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아이 발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목에 뭔가 뭐 끼었네요? 끼어 있어요. 뭐예요 저거? 저거 배수 필터입니다. 한 살 되기 아기가 배수관 주변 놀다가 어쩌다. 배수 필터가 빠지면서 아이 발목에 끼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가 맨손으로는 이 배수 필터 안 빼지겠죠. 결국은 구조대한테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우는 거 보니까 뭐 아픈가 봐요. 웃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죠. 저한테 지금 화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 답답해서요.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진전시키려 하지만 아이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고요. 자, 일단 전동 드릴로 톱을 아유, 이용해서 위험하다.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죠? 한참 동안 이 전동 드릴 톱으로 배수 필터를 잘라내자 안 돼. 살짝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자,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그 손을 벌려서 아이의 발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빼냈죠? 뺐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아이가 또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네 번째 픽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자, 중국 더양인데요. 도로에 흰색 자동차가 한 대 보이죠? 차가 갑자기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강이에요. 그대로 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야 또. 예.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까 도로 끝 난간이 부서지면서 차가 강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심이 좀 얕아요. 차의 강바닥 부분이 그대로 들이받고 뒤집어지면서 지금 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운전자 있을 거 아니에요? 운전자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강물에 뛰어들었고요. 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구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어디선가 망치를 가지고 창문을 부숩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날 시민들은 저렇게 힘을 모아서 차에 갇힌 3명의 승객을 모두 구했습니다. 근데 수심이 깊지 않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예. 사고 당시 차 안에는요, 80대 할아버지하고 임산부 또 여성 운전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할아버지가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각하진 않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당시 차가 강으로 떨어진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오. 네, 한 소년이 거리에서 무언가를 발로 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16살이라고 하는 저 소년, 거리에서 두루마리 휴지차기 버스킹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축구공으로 트래핑을 하다가 두루마리 휴지로 바꿨다고 합니다. 어쩌다 저렇게 된 거죠? 저 소년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용돈을 벌려고 저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축구공 차기 버스킹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เคยมีเพื่อนพ่อแนะนำให้มาลองดอยชู่เพื่อให้แบบมันแปลกใหม่เราก็เลยเอามาลองฝึกดูบ้างครับก็มันก็ทำให้เราเดาะง่ายขึ้นเยอะ 아니 근데 두루마리 휴지 차는 게 훨씬 어려울 텐데.
네, 하지만 소녀는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요령만 알면 두루마리 휴지를 차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을 진짜요? 했습니다. 사실 이 소년이 축구를 워낙 잘하기도 하고 두루마리 휴지든 뭐 테니스공이든 뭐든지 다 잘 찬다고 합니다. 이 소년의 꿈이 뭐냐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뭐야 이거? 네, 한 남성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남성을 붙잡고 전동 이발기로 머리를 밀고 있습니다. 남성이 강하게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모양인데요. 남성은 자포자기하고 저렇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밀리고 맙니다. 이거 지금 뭐 혹시 두발 단속 걸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동 이발기를 든 요원과 이 남성을 붙잡은 다른 남성, 이 중국 방역 요원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방역 규정을 어기고 외출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강제로 머리를 미는 거라고 하는데요. 남성들은 외출하지 말라고 했으면 절대 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구시대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게 중국 당국에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도 정부 직원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야, 지금 뭐 상하이도 뭐 완전 봉쇄가 됐다고 해서 뭐 난리인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저렇게 사람의 머리를 밀어버린 저런 짓,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 전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사연은요, 아가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후 200일이 안 된 윤슬입니다. 엄마 왈. 사건 반장 보기 전까지 거실 TV를 꺼놓고 있는데 윤슬이가 TV를 켜면 자꾸 쳐다봐서 이거를 이제 사건 반장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다 하셨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이들 사건 반장 되게 좋아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 생후 300일 넘은 연우인데요. 엄마 말로는 사건 반장 보느라 밥도 잘 안 먹을 만큼 정신이 없대요. 정말 보시면은 턱받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고개가 완전 TV 쪽으로 돌아갔죠. 예, 어머님도 어차피 잘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까 아이들 시청권을 보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이번 주말 벚꽃 구경 많이들 가실 계획이죠? 가족들과 애인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마스크를 내 피부와 같이 자,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